반갑습니다. 2024 통섭의 광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앞에 보이시죠? 네, 바이올린과 피아노. 강연과 함께 연주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진행될 겁니다. 우리 이수민 바이올리니스트뿐 아니라 이시현 피아니스트와 함께 미술과 음악이 공존하는 북콘서트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의 강연자 이수민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인디애나 대학교 음악대학 전문 연주자 과정을 전액 장학생으로 마쳤습니다. 최근 클래식 입문서죠. 앞에 있는 책입니다. 미술관에 간 바이올리니스트를 출간하여 음악과 미술을 아우르는 예술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자, 다음으로 우리 피아니스트 선생님을 소개해드려야겠지요. 이분은요 이시연 피아니스트입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후 베를린 국립음악대학 학사, 석사 및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두 분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요. 저는 클래식에 대한 사랑과 또 애정, 열정을 바탕으로 조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저의 활동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조금 흥미로할 만한 그런 주제로 클래식 강연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이올린을 잡은 지는 30년째지만 클래식 강연자로서의 커리어는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바이올 연주뿐만 아니라 이 곡과 작곡가 그리고 음악에 대한 다양한 해설을 같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아까도 소개 잘 해주셨는데 저와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이시연 선생님의 활약도 오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책이기도 하죠. 미술관에 간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책을 2022년 10월에 출간을 했는데요. 누가 보아도 미술 이야기 하겠구나, 음악 이야기 하겠구나 싶은 제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은 미술과 음악의 결합, 화가와 작곡가 그리고 기타 장르 예술가의 융합 그리고 예술이라는 약간은 멀게만 느껴지는 이 장르와 우리네 삶의 융합을 이렇게 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추후 앞으로도 계속 2, 3년 만에 한 번씩 책을 낼 생각인데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유럽에 있는 예술 도시들로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제가 최근 9월에 어머니와 이제 오스트리아 빈을 다녀왔는데요. 직접 찍은 사진들 보여드리면서 저의 감상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곳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벨베데레 맞습니다. 벨베데레 궁전이라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별장으로 쓰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 18세기 중반부터 이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상궁과 하궁 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요. 중간에 있는 이 아름다운 정원도 굉장히 볼거리입니다. 저희 앞에서 인증샷 하나 찍고 왔고요. 이곳에 가는 이유는 바로 이 작품을 보기 위함이 굉장히 큰데요. 누구의 무슨 작품이죠? 클림트의 키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이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그림이 걸려있는 방에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그림이 굉장히 크다는 인상을 저는 처음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림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복잡하다, 약간은 내가 생각했던 그림의 임팩트는 덜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또 한 가지 놀랐던 것은 저 그림 오른쪽 하단에 지금 사진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맹인들을 위한 이 점자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이 나라 사람들이 보여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큰 임팩트는 받지 못했고요. 이 옆을 지나다가 이 그림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키스가 1908년에 그려진 그림이고 이 그림은 1910년에 그려진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클림트의 그런 황금빛 찬란함, 그렇게 황홀함 이런 것을 이 그림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 딱 처음 보고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약간은 공허하고 약간의 슬픔마저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저 인물들이 입고 있는 검정색 복장, 그리고 실내인지 실외인지 아니면 길바닥인지 알 수 없는 저런 어두컴컴한 배경, 그리고 창백하게 빛나는 인물들의 표정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어머니와 아이들, Mother and Children이고요. 생각보다 작은 크기의 그림이었어요. 가로 세로 한 30cm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그림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왜 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저렇게 찬탄에 맞지 않는 키스보다 이 그림이 더 끌리지? 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작품에서 그러니까 나에게 의미가 있는 예술을 찾는 것은 결국 감상자의 몫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빈 아구 협회라는 저 콘서트홀에 있는 공연을 보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거는 미술관이고요.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빈 아구 협회 건물이에요. 제가 길 건너편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해질녘에 가니까 저렇게 예쁜 조명이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물 앞에는 브람스의 사인, 물론 브람스가 저기에 직접 사인을 한 건 아니지만 그의 악보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서명이 된 서류에서 따온 사인을 저렇게 건물 앞에 길바닥에 이렇게 새겨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안에도 이렇게 브람스의 흉상이 있고 또 건물 안 황금홀이라는 메인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케스트라 연주 혹은 좀 큰 규모의 실내악 연주를 주로 하고요. 바로 옆에는 브람스의 이름을 딴 브람스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 맨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을 그 다음 날 낮에 가서 다시 한번 찍은 사진인데요. 이 브람스 본인이 음악 감독으로 오래 재직했던 빈 아구 협회 건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렇게 동상을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련의 사진들을 보면서 한 예술가와 그의 작품 세계를 기리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구나.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는 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예술의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혹시 한자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무슨 예에 무슨 술이죠? 초등학생이 맞췄어요, 여러분. 제주예, 제주술입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이라고만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 예술은 이렇게만 정의가 될 수 없죠. 저희가 좋은 예술 작품을 접할 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몰입감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 몰입을 할 수 있는 힘을 예술 작품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작자 혹은 이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나 그런 처한 상황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인간 사는 게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 종종 하시죠. 그리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전할 수 없는 위로를 저희는 예술 속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활동이죠. 이 위대한 유산 앞에서 저희는 경외감 혹은 겸손함을 느끼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음악 연주도 하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이 출처가 필요한데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하면서 영감을 이렇게 쏙쏙 끌어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엄한 음악이여 불안정한 마음에 최고의 위안이 되어라. 너의 머릿속에서 풀어오르고 이제 쓸모없어진 혼란스러운 생각을 치유하라.
거기 서라. 마법에 걸렸으니 멈춰 있어라. 라고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르에 비해서, 특히 미술 장르에 비해서 음악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선입견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지? 작곡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첫 번째로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길고 졸리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악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 텍스트로 이루어진 책일 수도 있고요. 영상 이미지로 이루어진 드라마나 영화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예술 작품,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이 예술 작품의 배경음악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5, 6곡 정도 직접 연주하고 해설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음악을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다양한 작곡가들의 다른 음악을 이번 기회에 접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더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약간의 정보가 있으면 음악 감상에 더욱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시대 문화상입니다. 저희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에 뭐 K-팝이라든지 K-무비, 이 K-컬처의 최정상에 올라와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과 아니면 50년, 60년 전 이 6.25를 겪었던 전쟁 전후 세대의 머릿속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문화상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작곡가의 간략적인 생애와 그가 인생 순간순간에 교류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작곡 시기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의 저와 작년의 저, 5, 6년 전에 저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 마지막을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작곡가도 그렇고 이거를 감상하는 우리도 그렇고 삶의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예술 작품에 고스란히 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음악 감상법, 그리고 저의 중간중간 사유를 더해서 여러분들께 음악을 재미있게 감상하는 법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결혼하셨어요? 행복하세요? 네, 그렇군요. 또 결혼, 뭐 아내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답변이 있을까요? 돈. 혹시 초등학생이 얘기한 거 아니죠? 정말요? 어머니께서 교육을 열심히 네, 돈이 중요하다는 친구도 있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나 자신, 또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그게 가족이 되었든 친구든 연인이든 뭐 이 세상이든 그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결국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랑이 굉장히 많아야 인생이 조금 더 풍족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술가들은 어떤 사랑을 했을까? 저희 파리로 잠깐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파리에서 정말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몽마르트라는 말 자체가 마르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몽마르트에서 끝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몽마르트 맨 꼭대기에 사크레 퀘르라는 이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 프로이센의 대참패를 하고 말죠. 그래서 이 떨어진 국민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지은 바로크 양식의 성당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높은 거라는 걸 이 사진을 통해 알 수가 있죠. 파리 시내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때는 1월이었고요. 어머니랑 남동생과 함께 갔었습니다. 그래서 몽마르트 가면 당연히 거리 예술가들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념품 샵에 굉장히 저의 지갑을 열리게 하는 그런 물건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또 맛있는 이런 디저트 가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고우도 잠깐 몽마르트에 거주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남겼고요. 그리고 피카소가 술값 외상으로 그림을 맡겼던 술집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골목이 모네도 살았고요, 르누아르도 살았고, 또 피카소도 살았고, 당대 유명했던 사람들이 모두 살았던 그런 예술가들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음악가들은 요 집 앞에서 꼭 한번 사진을 찍고 가는데요. 굉장히 예쁜 핑크색으로 칠해진 집이 눈에 띄죠. 이 집은 수잔 발라동이라는 여류 화가의 집입니다. 수잔 발라동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르누아르의 그림의 모델이기도 했고요, 툴루즈 레트렉의 그림의 모델이기도 했어요. 사실 굉장히 비천한 신분으로 사생아로 태어나서 세탁부라든지 서커스 단원을 전전하다가 화가들의 모델이 되었다가 화가들의 어깨너머로 배운 그림으로 이제 나중에 본인만의 스타일을 확고히 한 여류 화가입니다. 이 수잔 발라동과 에릭 사티라는 작곡가가 잠시 4개월 동안 뜨거운 사랑을 했었었는데요. 에릭 사티의 음악, 저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악입니다. 짐노패디 1번이 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중매체에서 기저귀 광고, 침대 광고 같은 데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죠. 지금 들으면 너무나 평온하고 또 몽환적이고 명상적인 음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당시 파리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간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몽마르트의 괴짜라고 불렸던 에릭 사티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 수잔 발라동과 4개월 동안 뜨겁게 연애를 할 동안 수잔 발라동은 에릭 사티에게 이런 그의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딱 보시면 이 마티스의 얼굴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그 여인의 그림이 딱 생각나시죠? 아무래도 동시대 화가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받았나 봅니다. 그럼 에릭 사티 이 선물을 받고 담례로 어떤 선물을 수잔 발라동에게 해주었을까요? 작곡가니까 음악 선물을 줬겠죠. 물론 음악 선물을 주었는데 그건 조금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림 선물도 줬습니다. 에릭 사티가 직접 그린 수잔 발라동의 얼굴이에요. 잘 보시면 오선지를 옆으로 세워서 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잘 그렸나요?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네, 저는 늘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응이 조금 나뉘더라고요. 아무튼 이 둘은 뜨겁게 사랑을 했고요. 그 시기에 만들어진 가곡이 하나 있습니다. 사티의 난 너를 원해 주뚜브라는 가곡입니다. 제가 가곡이라고 말하는 걸 보아하니 이제 시어, 이 가사가 있겠죠. 실제로 사티의 친구가 쓴 시에 사티가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행복감이 넘치고 또 로맨틱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왈츠 리듬, 쿵짝짝 쿵짝짝 하는 왈츠 리듬이 흐르기 때문에 두 연인이 부둥켜 안고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감이 넘치는 이 음악, 이번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 혹은 사랑했던 사람, 이런 것들 떠올려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에릭 사티와 수잔 발라동의 사랑 속으로 저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면 연주 시작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 사티의 난 너를 원해 들려드렸는데요. 이 둘이 얼마나 달콤한 사랑을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이 둘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제가 그린 그림에 힌트가 있는데, 네, 무자비하게, 무지막지하게 막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굉장히 짧은 연애였지만 이들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헤어질 때 수잔 발라동이 에릭 사티 2층 집에서 뛰어내리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그런 막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연주를 할 때마다 조금 독특한 그림이 띄어져 있을 텐데요. 제가 음악을 듣고 그린 그림들 혹은 평소에 그려놨던 음악과 어울릴 법한 그림들을 이렇게 띄워놨으니까요. 눈으로 또 귀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재미있는 활동 해볼 텐데요. 이제 평소에 클래식 입문자들 혹은 일반인인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클래식을 좀 잘 즐기려면 재밌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공연 가기 전에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저희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에 한 번이라도 미리 듣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뇌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음악을 들을 때 뇌의 다양한 부분이 자극이 되는데요. 특히 아는 음악을 들을 때 이 꼬리핵이라는 부분이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 자극이 되냐면요. 내가 아는 그 부분, 내가 아는 그 하이라이트가 나올 때 그 부분 이제 5초 뒤면 나온다. 온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게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막상 그 클라이막스를 지날 때 곡의 하이라이트가 지날 때 자극되는 부분은 이 측좌핵이라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왔다.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서 즐기면 돼 라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밑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편도체는 조금 소음 같은 그런 음악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현대음악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소한 음악을 들을 때 이 편도체에서 생명의 위협에 버금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선사시대에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좀 불쾌한 소리, 생소한 소리를 들을 때는 이 편도체가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요 뇌과학적인 시점으로 요 곡을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곡이죠. 비발디의 사계라는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게 제가 실제로 보는 악보예요. 실제로 이번에 연주할 겨울 1악장의 첫 번째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 악보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악보에서는 볼 수 없는 요것이 이 악보에 숨어 있는데요. 혹시 정답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다른 악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요것. 바로 요 이탈리어 시 텍스트입니다. 실제로 비발디가 본인이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상세하게 써놨어요. 정식으로는 소네트, 이 정형시라고 부르는데요. 악보 중간중간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 보니까 연주자도 그렇고 감상자도 그렇고 더욱 풍부한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이탈리아어는 이 악보 하단에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추위에 발을 동동 떨며 또 매서운 바람이 몰아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이미지가 그려지는 이런 시어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1악장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날씨와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겨울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 겨울 1악장 들으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뇌의 이 구조, 작용을 한 번쯤 상상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더욱 재밌는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음악도 큰 박수 주시면 연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구간 나올 때 뇌가 자극되는 거 느끼셨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곡들을 미리 예습해보고 한 번쯤 들어보고 음악회를 가시기 추천을 드립니다.